그래서 오늘은 전번에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장자 얘기를 들어보죠. 장자 얘기를. 우리가 장자가 대단하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장자 너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한번 봐줄게. 이 정도 태도로 이렇게 장자를 보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대답 안 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대답 안 할 때 늦게 딱 대답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재밌죠. 그게 재밌죠. 이게 왜 재밌어요? 특이해서 재밌어요. 특이해서.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그 특이함을 찾아야 돼요. 특이함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두 번 하면 재미없어요. 두 번 하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뭘 추구해야 되느냐. 이 특이함을 뭐라고 하냐. 다음이라고 그래요. 다음. 내가 어느 회사를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부자들이 제일 유식한 채 하면서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이태리에 가서 메디치 가문을 보고 오는 일이에요. 메디치 가문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태리 사람들보다 더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을 본 사람은 본 그 다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란 거 뭐예요? 메디치 가문을 봤어. 그러면 최소한 한국에서 내가 메디치 가문 같은 역할을 하려면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의제 허백년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의제 허백년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아는 것에 멈춰 있어. 그 다음에 대해서 한 발짝 뛰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의제 허백년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에 대해서 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알았어. 그러면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안 것, 그것으로 너는 어쨌다는 거냐? 어쨌다는 거냐?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그러니까 다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인식은 그래서 뭐냐? 그냥 죽은 나무처럼 뻣뻣하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알았더라도 무엇을 경험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안다. 그 다음에 자기한테 물어야 돼. So what? 그래서 너 어쨌다는 거야. 나는 장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었어. 장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만 멈춰있는 알면 알 필요가 없는 알미예요. 굳이 알 필요가 없어. 굳이 알 필요가 없어. 그 일요일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자기만의 특이점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장자의 우원편 첫 대목을 한번 자세히 읽는 시간을 갖죠. 자세히 읽는 시간을 갖죠. 자, 안 가져오셨죠? 네. 안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들으면 다 알게 돼 있어. 자, 우원 19. 19라는 것은 뭐냐면은 열의 아홉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원편 첫 대목이에요.
우원 19, 중원 17, 우원이 90%라 이 말이에요. 열의 9이니까 90%죠. 지금 이거 풀어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중원은 70%고 치연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타나요. 순간순간 나타나요. 그러면은 비율이 안 맞죠. 장자라는 책 전체가 우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원이 90%다. 근데 중원이 또 70%다. 이게 계산이 속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만 해도 이 두 개만 갖고도 160%가 돼버려. 계산이 안 맞죠. 이게 장자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의미일 거예요.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왜? 장자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알아요. 장자라는 책 전체는 우원으로 돼 있어. 우원이 70%예요. 그런데 우원 가운데 중원이 70%야. 앞에 90% 잘못 말했죠. 중원이 우원 가운데 중원이 70%고 그 나머지 순간순간 나타나는 치연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원이라는 것은 이야기다 하는 거 다 아시겠죠? 중원은 뭐냐면은 중원은 중이라는 글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내가 한번 말한 적 있어요. 한 가지는 무겁다. 한 가지는 중복된다. 중복된다. 거듭이란 말, 중복된다. 중국어로는 발음이 두 개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요. 무겁다고 할 때는 쫑, 중복된다고 할 때는 종.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쫑과 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발음에는 그것이 구분이 안 돼 있어. 근데 의미는 뭐냐? 하나는 무겁다. 근데 거듭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책 안에서는 내가 동시에 두 개를 다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 중원이란 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가끔 내가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을 끄집어 봐.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니체라고 하면 여러분들 눈이 더 커져. 그럼 나는 어떤 게 되겠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해. 엄청 상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엄청 상해도 너 니체를 사용을 해. 왜 그러냐면은 니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위에 기댈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내 이제 아들들한테 내가 무슨 교훈을 이야기해. 몰라.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듣지도 않아. 이야기하는데 듣는 척 하는데 보니까는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해? 옛날에 2500년 전에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조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믿어도 공자는 믿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자가 뭐래요? 공자가 이미 한 말. 그것을 내가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후한 권위에 기댄다는 의미도 되고 그 권위에 기대서 그 사람이 한 그 말을 내가 중복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써도 괜찮겠다. 나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러니까 중언이라는 것은 여기 장자라는 책 안에 공자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여순우탕 이야기도 나오고 뭐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 사람들 이야기 권위에 기대서 하는 말 그것을 중언이라고 하는데 이 장자라는 책 안에 있는 우원의 70%는 중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는 이해해요. 치연이라는 건 뭐냐? 치연이라는 건 이 치는 술잔 치자예요. 술잔 치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하는 말. 불교에서 말하면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불교의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말. 맞게 하는 말.
간단히 말해서 어떨 때 내가 한번 했죠. 우리 큰아들이 어려서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을 가지고 고기 하나 태워가지고 독수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독수리다, 독수리 잡아라 해가지고 하면 얼른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독수리 아니에요, 밥이요. 독수리 아니에요, 밥이요. 그래도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제일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치연이라고 그래요. 술잔이 네모난 술잔에는 술이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겠어요? 네모난 모양을 갖춰야 되고, 뭐 원뿔 모양의 술잔에는 술이 원뿔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술잔을 우리는 뭐야? 색의 모습 혹은 사태,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술을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 그렇게 구사하는 어떤 문장, 대화, 화법, 이것을 치연이라고 한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될 것 하나도 없어요. 이해 안 될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철학은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엄청 쉬워. 이해하기는 쉬워. 이해하기는. 자, 중원 19, 우원 17, 치연은 그때 상황에 맞는 생각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출,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미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새로 생산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새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원은 이미 있는 말이에요, 생산된 말이에요. 이미 있는 말이죠. 그런데 치연은 그때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모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나타난다. 그래서 치연은 화이천예. 보이세요? 천은 이제 하늘 혹은 자연 그 말이죠. 예는 뭐냐면은 끝 혹은 가장자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천예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태 진실 혹은 우주의 본래 모습, 우주의 운행 모습 이런 뜻이에요. 천예. 그러니까 치연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주의 진실에 가깝다. 화이천예, 우주의 진실에 조화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조화를 이룬다. 자, 그러면은 치연의 형식이 아주 이 세계의 진실에 가깝다 그 말이죠. 가깝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는 관점이고 여러 번역본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번역들이 조금 많이 틀리더라. 다른 번역자가 정확해요? 내가 정확해요? 케이크까지 줬으면서 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케이크 주는 일 따로, 믿음 따로, 이거는 비겁한 일이에요. 자, 화이천재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우원 19. 우원은 열의 9인데 우원이란 건 뭐냐? 자외론지. 그 말 뭐냐? 우원이라는 거, 이야기라는 것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빌려와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야기라는 것이 다른 것을 빌려와서. 자,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는 다른 것을 빌려서 말하는 것이에요?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는 거죠. 피노키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직접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대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것에. 피노키오 이야기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른 것에 기대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우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직접 하는 얘기를 논변, 논증 이렇게 이야기해요. 논문 쓰는 사람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다른 거 그냥 가지고 와서 하면은 어떻게 설렁설렁 쓴다고 해요. 자, 왜 보면 논의한다. 이것은 뭘 갖고 하냐?
이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중매를 서는데 자기가 중매를 직접 서는 것보다 거기에 제3자를 끼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 중매를 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과 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내 아들을 자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 이치다. 우리가 우원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직접 칭찬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는 것은 사태를 정면으로 다루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다루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다루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비스듬하게 서는 것. 비스듬하게. 우리는 이 세계는 근원, 진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세계는 동그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계가 제대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그림 외에는 없어요.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돌죠. 원형으로 돌아요? 타원형으로 돌아요? 타원형으로 돌아. 그러면은 진실은 원에 가깝겠어요? 타원형에 가깝겠어요? 진실은 타원형에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 운동, 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힘이 개입. 자객이 어떤 목표물을 기다리고 있어. 자객은 목표물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들키려고 이렇게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자객이 목표물이 나타나. 그러면 자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죽여요?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몸을 비틀어야 돼요. 자기 균형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맞출 수 있어요. 딱 안정되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표물을 적중할 수 없어요. 적중할 수 없죠. 사자나 호랑이가 잡아야 되겠다는 목표물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균형을 유지해요?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요. 정면으로 사물을 봐요? 비스듬하게 봐요? 비스듬하게 봐요. 이것이 세계의 진실이에요. 왜? 세계는 힘이 개입되기 때문에. 힘이 개입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세계가 생겨먹은 진실도, 진실한 모습도 기하학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전부 어떻게 돼요? 비스듬하게 존재해. 비스듬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해야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도 그것을 정면으로 놓고 설명하는 것보다 비스듬하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네가 자랑하는 것보다 제3자를 개입시켜서 비스듬하게 설명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과 같이 우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개입시켜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정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왜 내가 그렇게 하냐? 왜 내가 그렇게 하냐? 내가 왜 우원을 쓰냐? 내 죄가 아니다. 듣는 사람의 죄다. 듣는 사람의 죄다. 왜 듣는 사람의 죄냐?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옳다고 그러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 틈을 뚫고 들어가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원을 사용하는 내 죄가 아니다. 듣는 사람들의 죄다. 듣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다. 이것이 장자가 계속
계속 강조하면서 깨주고 싶은 일이에요. 네. 자, 이제 중언은 열의 일곱이다. 열의 일곱이다. 소의 이언이야. 소의 이언이야. 이언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번역본이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조금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이미 한 말인 것이다, 이미 해진 말인 것이다 라고 나는 해요. 중어는 기본적으로 이미 해진 말을 가지고 해요. 이미 해진 말을 가지고. 물론 말을 그치게 한다. 왜 그러냐면은 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안 믿으니까 니체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말을 쉽게 그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언을 쓴다 이렇게도 하는데, 나는 이미 해진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자, 그거는 뭐냐? 노인의 말이면은 이미 해진 말을 한 사람들은 되게 애겠어요, 어른이겠어요? 어른이죠. 그러니까 이미 해진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노인들의 말이기 때문이다. 노인들 말. 그리고 노인들 말은 되게 옳은 말로 받아들여진다.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이후에는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노인들의 말이라면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연선이 나이가 그런데 나이가 앞섰다고 해서 무경이 본말, 질서가 없고 앞뒤가 안 맞고 하고 나이가 많은 것 같고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뭐야? 그거는 앞선 사람이라고,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어른이라고 할 수 없다. 어른이라고 하면서 나이 많은 것만 가지고 어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본말 경위가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장자가 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강의하기 아주 불편한데, 어쨌든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뭐냐? 어른이라면은 나이 갖고 덤비지 마라. 나이 갖고 덤비지 마라. 진짜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은 나이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른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될 때 장자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덕이 있어요. 덕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우리 이 반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가끔 보면은 어른들이 나이만 갖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자,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길은 뭐냐?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야 돼.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을 보이는데 말로 보이려고 하면 꼰대가 되고, 자기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어른들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 받는 일을 안 함으로써 큰 소리로 전화를 받는 젊은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어른들이니까 핸드폰을 진동으로 안 해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리고 늙었으니까 기차나 전철에서 전화를 큰 소리로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없으면은 어른일 수가 없다. 이게 장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젊은 사람들보다 공공 질서를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신용을 지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행동 거지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돼요. 더 나아야 돼요. 더 단정해야 돼요. 더 단정해야 돼. 더 의연해야 돼. 왜 그래요? 더 많이 반성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살았으니까. 그것이 어른이다. 이렇게 장자가 말을 했어요.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안 지키고 그러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안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그것을 진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부한 사람이다. 진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낡은 사람이다. 사소한 사람이다. 별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별것 아니다. 진부한 사람이다. 시위 진부인. 치연. 술잔에 담기는 술같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말을 치연이라고 하는데 이 치연은 날마다 때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등장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우주의 본래 모습, 사태의 진실과 잘 맞게 된다. 잘 맞게 된다. 자, 인이만연. 사태가 이리 풀리고 저리 풀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에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뭐야? 술잔이 네모 술잔이면 자기가 네모 모양하고 술잔이 원뿔 모양이면 자기가 원뿔 모양은 세상이 펼쳐지는 데에 자기를 맡긴다. 맡긴다. 인이만연. 소위 공연.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는 것이다. 갑자기 천수가 나오죠. 이제 이것은 앞에서 왜 천수를 누리는가 보자. 불언즉죄. 딱 정해서 말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과 가지런히 잘 맞게 되고 잘 맞게 된다. 죄가 아니 불언즉죄. 딱 정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과 딱 조화를 이룬다. 조화, 그 세상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일과 딱 정해서 하는 말은 일치하기가 어렵다. 일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원, 딱 정해서 말하지 않는다. 무원이라고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무원. 딱 맞지 않는다. 불언즉죄. 딱 맞춰서 하면 불언즉죄. 불언즉죄.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죠. 얼마 전에 우리가 클래스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강의라고 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마치고 나면은 제가 물을 한잔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써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정경미 선생이 밴드에다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노자나 장자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절대 대안이 안 돼요. 대안이 안 돼. 대안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무엇이 물질 만능주의냐? 무엇이 물질 만능주의냐? 말 글자 그대로 보면은 물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주의. 이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신이에요. 물질 만능주의하고 도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혹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 어디까지 사용하면 만능이고 어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만능이 아니냐. 물질의 역량, 파워를 의식한 말이라면 물질이 힘을 발휘하지 않는 혹은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진실과 거리가 있는 말이에요. 거리가 있는 말. 어떤 부분을 개괄하는 말일 수는 있죠. 개괄하는 말일 수는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저렇게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인문학의 적은 자본주의다. 인문학의 적은 자본주의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읽었는데 그런 말이 매우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문학의 적은 자본주의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왜? 인문학도 멋있는 말인데 자본주의라는 말도 멋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문학의 적은 자본주의다. 인문학의 적은 없어요. 물리학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철학의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학문에는 대상만 있지 적은 없어. 적은 없어. 자, 그렇다면은 인문적으로 사는데 제일 인문적으로 못 살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인문적으로 사는 거하고 자본주의하고는 인문학하고 돼지하고의 관계만큼이나 별 관계 없어요. 별 관계 없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인문적이에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인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인문적 삶이지 인문적 삶 자체가 자본주의하고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의를 말해놓고 나면은 그 주의라는 개념 정의에서부터 삶이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정치를 할 때 지금도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거는 어떤 특정한 유형을 개념화해 놓은 것이 그것이 삶의 혹은 우주 질서의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인문학의 친구는 사회주의예요. 인문학의 적이 자본주의다. 그러면 인문학의 친구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떤 이미 정해진 개념을 가지고 말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것이 자본주의적이냐 아니냐. 너의 태도는 자본주의적이지 않아. 너의 태도는 자본주의적이여. 그러면은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 정해진 입장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습성이지 세계의 진실에 접촉하려는 습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로 정해놓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흐름에 맞출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정해놓고 세계를 보는 한 이 세계의 변화에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실 때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말을 쏙 빼고 그 상황에 막 제대로 적절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는 말을 붙여서 대화를 하는 한 그러면 그 말이 생겨날 때 그 시점에 갇히거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 갇힌 생각에 상대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 사회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정복 좌빨. 정복 좌빨 아니면은 뭐예요? 꼴통, 보수 꼴통. 보수 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진실도 살아남지 못해요. 자, 요즘 우리 사회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전부 소득 주도 성장에 찬성하는 사람과 소득 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버려요. 자, 어른들 나이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노인 나이를 몇 살부터 보죠? 65부터 보죠. 65를 누가 정했어요? 누가 65를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나 5년 있으면 65입니다. 나 5년 있으면 65예요. 5년 후에 나 마라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노인입니까? 여러분들 5년 후에 내가 노인이라는 게 상상이 돼요? 상상이 되신다고요? 난 상상이 안 돼요. 65를 노인이라고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정책 위반자들이나 일상 대화, 지하철 직원들도 다 65세를 노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명원에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본 학생이 건명원에 들어왔어요.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안 다녀봤어요. 그냥 검정고시로만 했어요. 아주 우수한 친구가 건명원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임하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수님 65세가 언제 정해진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130년 전에 비스마르크가 정한 거라고. 비스마르크죠.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때 그 보불 정쟁, 거기 독일이죠 그때. 그러니까 거기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 군인들이 들어오면 군인들 일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65세 노인들을 연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퇴직을 시킨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안 될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복지를 집행하고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그 나이가 그때 당시 65세야. 130년 전이야. 130년 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노인, 그러면 65세라고 정해놓고 해. 65세라고 정해놓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지하철은 점점 적자나고 재정은 부담되고.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5세 노인을 정해놓고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 능력과 진실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노인은 65세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3년 전에 나처럼 누가 왜 정한지도 모르고 65세를 쓰고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 하는 게 맞는데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오래 일한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아. 여기서 정책의 핵심은 뭐예요? 정말 진실과 맞는 거는 그때 그 상황에서 재정의 부담도 안 되고 이 일도 조화롭게 해결할 그 적절한 정도가 어디냐. 여기서 그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판가름. 노인을 65세라고 말하면은 세계의 진실과 맞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야 세계의 진실과 맞다. 그 말은 불원즉죄. 불원즉.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은 소득을 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득을 보전하고 줘. 아니, 주고 싶으면 한 달에 500만 원씩도 주고 싶지. 나라의 부담도 안 되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소비를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적정한 그것은 어디냐? 우리 재정에 맞고, 거기는 어디냐? 그걸 살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로만 가지고 싸지고 그 정도는 살피지 않아. 지식, 지성의 탁월성은 그 개념, 이념을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정도를 살피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도를 살피는. 노인 복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몇 살부터를 노인으로 놓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를 보는 능력이 지성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집행할 거지. 그렇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우리가 만든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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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직 자본주의가 뭔지도 몰라.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몰라. 정도를 살피는 능력이 핵심.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딱 둘로 갈라집니다.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쪽은 통일 세력으로 몰고 한쪽은 반통일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만난 것을 찬성하면 통일 지지 세력. 문재인 대통령을 둘이 만나는 것을 나쁘게,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좀 정신 차리자. 차분히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반통일 세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일하지 말자는 소리냐? 그러면 통일하지 말자는 소리냐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행 정도하고 거리가 그 얼마냐, 이게. 그 얼마냐. 이 정도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성적 반성 능력이 결여되면 항상 극단화돼요. 소득 주도 성장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만 나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는 사라져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의 진실과 맞지 않다. 치연은 날마다 그 순간에 나타나서 우주의 원리에 잘 들어맞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니 민주주의니 통일이니 반통일이니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취해야 될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우주의 운행 질서에 잘 맞는다. 그러지 않고 통일 세력이니 반통일 세력이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라고 문제를 끌고 가버리면은 세계의 진실과 맞지 않는다.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은 우리한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대표적인 건 뭐예요? 전쟁. 우리나라는 전쟁은 나쁜 것. 전쟁은 피해야 되는 것. 서로 딱 정해놓고 이해합니다. 나쁜 거, 피해야 되는 거. 내가 우리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전부 전쟁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전쟁은 피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일어나면 안 되는 거. 당신 아들이 가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서 몇 개 나라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전쟁이 주제였는데 전쟁은 나쁜 것이라고 말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학생들은 다 뭐라고 물어보냐?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이 문명에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이걸 토론해요. 전쟁은 국가 단위에서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집단이냐? 국가는 기본적으로 전쟁하는 집단이에요. 국가는 폭력 집단이에요. 조폭 시스템하고 국가 시스템이 매우 유사합니다. 조폭이 뜯으면 삥이라고 그러고 국가가 거두면 세금이라고 그래요. 국가는 폭력 집단이고 폭력 관리 집단이에요. 그런데 폭력을 국가가 전부 거둬들여. 당신들은 구성원들은 폭력을 마음대로 힘으로 쓰지 마라. 이 폭력은 내가 관리하고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내가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두 조직을 만들어. 폭력 집단을 만들어. 대내적으로는 경찰을 사용하고 대외적으로는 군대를 사용해. 폭력 집단이에요. 군대를 사용해. 그래서 헌법에 대통령이 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군 통수권자예요.
군통수권자. 군통수권자예요. 그 말 뭐냐?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폭력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경쟁 시스템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국가 레벨에서 전쟁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전쟁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야 된다면 피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될 모범답안이에요. 모범답안이에요. 이즘, 주의, 정해진 말. 정해진 말. 정해진 말에 갇히면 인간은 좁아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감각적으로 빠져요. 이 세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감각적으로 판단을 해요. 좋냐 나쁘냐를 따져. 좋냐 나쁘냐를 따져. 그것이 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진실을 보지 않아요. 진실을 보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윤리 도덕에 쉽게 빠져요.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평화. 여러분들은 평화를 추구하십니까? 머릿속에 있는 평화라는 단어를 집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라는 삶의 형태를 실현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집행하십니까? 자본주의, 자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해진 말을 정해진 용법대로, 여기서 정해진은 보편적으로 정하지 않아. 자기가 다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해서 그 정해진 말을 정해진 대로만 사용하는 한 세계의 진실과 접촉할 수가 없다. 세계의 진실과 접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개념으로 벗어나서 뭘 사용하냐?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차츰 보겠지만 진짜 자기. 진짜 자기.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뉴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뉴턴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공부하죠. 만유인력과 중력을 공부해요. 만유인력과 중력을 공부해요. 그런데 만유인력과 중력을 공부하는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해진 자본주의, 정해진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뉴턴을 공부하는 것은 뉴턴이 생산해낸 만유인력과 중력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만유인력과 중력을 생산할 때 뉴턴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활동성, 그 사람의 지적인 힘,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 배우는 건 뭐야? 뉴턴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저 물건이 어제도 저기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 또 거기 그대로 있는가? 아까 저기 있던 물건이 왜 아직도 저기 있는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이것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어. 그러니까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최단거리로 떨어져. 최단거리로 떨어지니까 뉴턴이 판단한 거죠. 야, 최단거리로 떨어지려면 무엇인가가 끌어당겨야만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력이란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만유인력이나 중력을 백날 공부하고 잘 이해해도
만유인력이 생산할 때 뉴턴이 사용했던 세계에 대한 궁금증, 그 궁금증을 배우지 못하거나 그 궁금증을 따라서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만유인력이나 중력과 같은 이론을 만들 수 없어요. 이론을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정해진 민주주의, 남들이 정해놓은 자본주의, 남들이 정해놓은 사회주의 이것을 살지 내 민주주의, 내 자본주의, 내 사회주의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 내 것을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정해진 것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것과 다른 소리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적이요. 전부 다 적이에요. 전부 다 적이에요. 전부 다 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너 죽고 나도 죽어. 너 죽고 나도 죽어. 그러니까 세계의 진실에 접촉해야 삶의 효율성과 공동체의 효율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정해진 말에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해진 말을 밟고 서서 내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써진 것이 앞에 추수편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원편은 아마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취적으로 사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근대성을 비판합니다. 근대성을 비판해요. 물론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혹은 퓨처 혹은 컨템포러리 사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근대라는 것은 잘못된 사회가 아니라 중세에서 진화된 매우 발전된 한 형태예요. 발전한 형태. 우리가 자본주의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물론 사회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진화의 매우 고급스러운 한 형태예요. 사회주의도 인간 진화의 매우 고급스러운 한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본의 노예가 된다 할지 그 다음에 인문학에 적은 자본주의랄지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왕정을 끝내고 이룩한 삶의 한 형식이에요. 왕정. 왕정이란 건 뭐냐? 왕이 재화의 분배권과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화의 분배권과 소유권을 왕이 다 가지고 있었어. 이걸 가지고 이리도 안 나눠주고 저리도 안 나누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안 드는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던 시스템이 이게 왕정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의 이제 계급 구조가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왕의 여차여차해서 왕의 권위가 떨어져. 그러면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화의 소유와 분배를 어디서 집행했느냐? 그것을 집행하는 상징적 이 공간이 광장이었어요. 광장. 그래서 왕정 시대에는 어디에나 광장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서 왕이 하는 일은 뭐냐? 명령하고 반포하는 일인데 이거 핵심은 뭐예요? 재화의 분배를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역할이 축소되면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들으러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팔러 나타나요. 그래서 그 광장이 시장으로 바뀌어. 시장으로 바뀌어. 그러면 광장이 왕의 명령을 반포하던 광장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래를 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요. 그 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그래. 시장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시장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등장했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적 소유, 즉 개인적으로 재화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약화되니까 사적 소유, 개인의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로 바뀌어. 이것이 사적 소유라는 거예요. 이 사적 소유권을 가진 시장 사람을 시민이라고 그래. 이 시민들이 이제는 뭐야? 주도 계급이 돼가지고 정치를 행한다.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정치 행태를 우리가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 행태. 이것이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왕정과 대비되는 거예요. 왕정에서는 권력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한테 있죠.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시민한테 있어요. 그래서 왕정에서 통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왕이 제대로 돼야 되고, 민주주의에서 통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누가 제대로 돼야 돼요? 시민이 제대로 돼야 돼요. 시민.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가지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시민이 다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다 만든 정치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나도 그랬지만. 자, 그러면은 이것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뭐냐? 역사적 책임성이 왕에서 시민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역사적 책임성. 핵심은 권리냐 자유냐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책임성이에요. 이 역사는 내가 책임진다 할 때 왕이 내가 책임진다 하면 왕정이고, 아니요, 시민 우리가 책임져요. 그러면은 민주주의예요. 그러면은 재화가 왕이 소유하던 재화에 대한 분배권이 왕한테 있던 분배권이 사적 소유로 해서 전부 개인한테 넘어왔죠. 그러면 개인이 이제 재화를 생산하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화를 개인이 사용하고 생산할 때 그 개인이 생산된 재화를 가지고 무엇을 해요? 왕이 하던 역할을 대신해야 돼요. 시민은 각자가 왕이에요. 왕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시민이요. 이 시민 의식이 없으면은 대통령을 왕인 줄 알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어요. 자,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바뀔 때 핵심은 뭐냐? 자유예요, 권리예요? 자유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예요. 역사에 대한 책임성. 왕이 가지면 왕정,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시민이 가지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민이 사적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뭐예요? 돈 지갑을 왕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개인이 가지게 됐죠.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역사적 책임성을 가지면 이것을 자본이라고 그래요. 이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책임성이 없는 자본을 뭐라 그래요? 역사적 책임성이 없는 자본을 뭐라 그래요? 돈이라고 그래요. 그걸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 책임성이 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라고 그러고 역사적 책임성이 있는 부자를 자본가라고 그래요. 그걸 자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적 의미에서 본다면은 자본가와 자본의 성숙이 시민의 성숙을 가져오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돼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돼요. 나라를 말할 때 부국 강병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지 않는 한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정도의 부와 강함이 없으면은 국가 자체가 아니에요. 국가 자체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왜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왕정을 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어쩌게 저쩌게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동네 사람이지 시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 그 사람 뭐냐? 어디 문중 사람이에요. 문중 사람이지 시민이 아니에요. 자, 시민이 가져야 될 덕목은 뭐예요? 책임성. 역사적 책임성. 자유가 먼저냐, 권리가 먼저냐? 다 할 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근본적인 거는 뭐냐? 책임성. 그 책임성이 발휘되는 시민의 태도는 무엇이냐? 내가 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자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를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함부로 못 버려요. 함부로 못 버려요. 독서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독서를 많이 해요. 독서를 많이 해. 우리가 자본주의다 하는 것은 인간이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이룬 매우 수준 높은 삶의 형태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삶의 형태예요. 사회주의도 그래요. 그래.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의라고 정해놓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서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의미, 책임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 믿음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린다.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이다. 그러면 뭐냐? 책임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와 사회를 내가 책임진다 하는 자각이 있어야 돼. 이런 자각이 있는 사람은 소량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본가예요. 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할 때 지적 반성 없이
정치적 의미에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에 습관이 되면 지적 반성력이 매우 떨어져요. 지적 반성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지적 반성력이 떨어지면 어디하고 가깝게 돼요? 감각과 본능에 가깝게 돼요. 많이 가까웠네. 인문학의 적은 자본주의다. 이 말은 아무 반성 없는 정치적 구호고, 아무 반성 없는 정치적 구호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은 절대 지적이지 않다. 그 사람은 감각과 본능대로 산다. 인간은 자본주의를 이해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까지는 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하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지적 반성력을 멈추서 정치적 선언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간은 감각과 본능을 드러내는 인간으로 바뀐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아주 철저한 반성 능력이 그 사람을 감각과 본능을 극복하는 지적 인간으로 성장시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원편에서 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정해진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가? 왜 정해진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계의 진실과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지적 반성 없이 정치적 신념에만 갇혀서 적과 악운으로만 분할돼서 사는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것이 우원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추수편은 들어가려고 했는데 항상 그랬듯이 또 들어가지 못하고 추수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어와야 되죠. 추수편을 읽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